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적은 돈을 맡겨도 크게 불려준다는 제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그 형태만 달리할 뿐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유혹이 넘실됩니다. 욕심이 많은 건 죄가 아니고 경제와 금융에 무지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와 금융에 무지하면서 욕심만 많다면 큰 화를 당하기 십상이죠. 고대 바빌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약속하는 것, 투자로 엄청난 이익을 올릴 기회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6,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한 현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머니에서 금 한 잎이라도 꺼내기 전에 반드시 무사히 되찾을 묘안이 있는지 살피게. 무지함과 욕심이 큰 화를 불러오기 전에 되새겨 볼 만한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크게 후회하기보다 조금 조심하는 게 낫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여러분이 이걸 취소하시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담겨 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관과 정부에서도 취소했던 이것을 예정대로 열어달라면서 적극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 글자입니다.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베푸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 즈음 회사 동료, 동창생들 3, 4, 5 모여서 이것 많이 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전국이 불안해서 이걸 취소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죠. 그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회식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요거는 이제 세 글자로, 이것도 회식이기는 합니다만 예전에는 온갖 괴로움을 다 잊자라는 뜻으로 망년회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감도 좋지 않고 일본식 표현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요즘에는 이 세 글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네, 오늘 새벽이었죠. 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4.25에서 4.5%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9월에는 0.5%포인트, 11월에는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서 올해 마지막 회의까지 3번 연속 내린 거고요.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용 극대화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박빙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다시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는 3%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는 내년 1월 16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지난 9월에는 내년 금리를 0.25%포인트씩 4번 정도 내려서 총 1%포인트 정도 내릴 걸로 봤는데 이번에는 2번 0.5%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예상보다 좀 높아진 물가지표 그리고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반영한 결과고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는 금리 조정의 폭 과 시기라는 표현이 추가됐어요.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그 부분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시장에 보낸 셈이 됐고요. 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 대해서 매파적, 긴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성장률은 올해 2.5%, 내년은 2.1%로 전망했고요. 지난 9월 예상치인 2%보다는 조금씩 올려 잡은 거고, 그 연준의 다음 통화정책 회의는 내년 1월 28일 날 열리게 됩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장 후반에. 네, 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파적이다라는 해석 때문에 이런 코멘트들에 실망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6,000선을 넘었던 S&P 500이 3% 가까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3.5%, 다우존스 산업 평균도 2.5% 이상씩 각각 떨어졌고요. 특히 최근에 고공 상승했던 테슬라 주가가 8% 이상 떨어졌고, 이외에도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빅테크들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2%에서 4%가량 떨어지면서 나스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도 4.5%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우리 증시도 미국장 빠진 그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전날보다 약 2% 넘게 떨어져서 2,433.42, 코스닥도 약 2% 떨어져서 684.12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봤고요. 그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서 2,6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국 증시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전 움직임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 원래 예상했던 건 4회였는데 2번만 내리고 그칠 것 같으니까 달러는 더 강세로 갔고 원화는 더 약세로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53원으로 어제 정규시장 장마감보다 17.5원이나 급등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1,450원대까지 올라간, 참 환율이 또 계속 불안하고요. 또 환율이 불안하면 또 이제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은 수입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행도 그 물가 상황을 점검을 했죠. 네,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올라서 작년 상승률이 3.6%였는데 꽤 많이 둔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 이 근원 물가 상승률도 최근 1%대 후반으로 낮아진 걸로 집계가 됐고요. 네. 이 하반기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모든 품목에서 좀 둔화됐는데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가격들이 안정된 덕분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상반기에는 10% 가까이 뛰었던 농축수산물이 수급 개선 그리고 정부의 가격 안정 노력 등으로 떨어졌고, 또 주택용 전기요금 동결됐다는 소식 들려드렸었는데 네. 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의 상승폭도 줄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일단은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유가 하락 등은 물가가 내려갈 요인이지만 다만 환율 상승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물가를 올릴 만한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이게 서민들에게 더 취약해진다면서요. 네, 그 어제 같은 날에 한국은행 보고서 또 다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칩플레이션이라는 혹시 그 용어 들어보셨나요? 칩플레이션. 네, 싸다는 의미의 칩, 영어 단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물가가 올랐는데 같은 품목이라도 저렴한 제품군의 가격 인상폭이 고가 제품보다도 더 큰 형상, 이런 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생 전인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 밥상에 단골로 오르는 소시지와 햄, 이런 가공식품 누적 가격 상승률을 조사해 봤는데요. 네. 이 제품 가격별로 저가부터 고가까지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니 이 저가 제품이 16% 넘게 오르는 동안에 고가 제품은 5% 정도 오르더라.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이 치플레이션 분석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분석인 거고요. 물가 상승률이 좀 저렴한 제품을 찾는 서민층에 좀 더 가혹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더 오르게 되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앞에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미국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0에서 2.1로 높여 잡았다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 그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2.2%에서 2.1%로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것도. 네, 올해 4분기 성장률을 당초 0.5%로 예상했는데 네. 그보다 낮아질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년 성장률도 원래는 1.9%로 예상됐었는데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이 마이너스 0.06%포인트 정도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방 압력이 좀 커졌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소비 심리가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수를 진작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분석도 나와요. 네, 그 통계청이 어제 1,100만 명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추적한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서 계층 상승의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 있을까 알 수 있는 통계를 처음으로 개발한 겁니다. 네. 이 2022년 소득분위, 즉 계층이 올라간 사람은 17.6% 그리고 내려간 사람은 17.4%로 나타났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서 계층이 올라간 사람이 10명 중 2명에 채 못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숨이 차가지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불편해요 지금? 아니요. 불편하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강혜지 에디터가 네. 만삭입니다 지금. 맞아. 혹시 어디 청취자분들- 아프거나 네, 불편한 그런 이런 건 건 있어요? 아닌데 예, 말을 하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그래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천천히 하시고 네.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표현을 참 최근에는 듣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소득 하위에서 한 분이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 이게 사실 그 역동성이라는 게 계층 이동 사다리를 더 많이 올라가고 그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건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하나만 더 살펴보면 2017년에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사람은 10명 중에 6명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상위 부자 3분의 2는 5년 뒤에도 여전히 부자고 좀 그 소득이 낮은 분들은 계속 그 계층에 머물러 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소식 좀 들어볼까요? 부동산 1기 신도시 그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이 됐잖아요. 그 이주 지원책이 나왔어요. 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안양 평촌 그리고 군포 3본 등의 주택 총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지난달 정부가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등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했었죠. 이 총 13개 구역에 3만 6천 가구로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를 목표했는데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혼란이 생겼었습니다. 이 박 장관은 일산과 중동은 주변에 개발 사업이 많아서 추가 주택을 고려할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주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이 있는 분당, 평촌 등에는 빈 땅에 내년부터 집을 지어서 그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 7,700가구 중에 일부는 LH가 공공분양 아파트로 지어서 이주용으로 활용을 하고 이주가 끝나면 분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국토부 장관, 그 박상우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그 전국이 좀 불안해지면서 주택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직후에 3개월 동안 주택 시장이 위축된 사례도 이야기를 해줬었고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것도 심리적인 요인이 커져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내에서도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남혜진 님이 애 둘 낳은 엄마인데 에디터니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예정일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예, 한 달도 안 남았고요. 정말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예.
그 저출생 고령화 대응센터가 KBS 안에 있습니다. 아, 네.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네. 곽정은님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주세요. 덕분에 좋은 정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화이팅하십시오. 뱃속에서 아기가 듣고 태교가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 태동도 엄청 빵빵 차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숨이 찬데 지금 아니, 저는 좀 아까 발차기까지 해서. 진통 오는 줄 알고 약간 좀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내가 중간에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숨이 차서 그런 걸로 네. 그래서 또 순산하시길 바라겠고요.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1분 지나가고 있고요. 김정희 님이 너무 예쁘다고, 이지영 님이 괜찮다고. 저는 주변에 그래서 만삭인 분들, 임신하신 분들 혹은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혹은 이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애 셋을 키우는 세 자녀 아빠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사회에서 특히나 그런 분들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입니다. 자, 따뜻한 연말은 이런 모임을 또 많이 해야 좋을 텐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경제상식 퀴즈 세 글자입니다. 정답이.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사 사람들, 친구들과 모여서 하는 회식. 옛날 말로는 막년회. 요즘엔 이렇게 잘 안 부르죠. 그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술도 많이 마셔야 됐고 또 재치 있는 건배사도 준비해야 하는 약간 그런 무언의 압박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죠. 119라고 하죠. 한 가지 술로 1차만 하고 9시 전에 귀가하는 분위기. 과한 음주는 좀 지양해야겠습니다만 근데 또 너무 일찍들 끝내고 들어가면 예전에 2차, 3차로 돈을 좀 벌었던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호프집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있기도 하고요. 1568님 어제 이걸 했는데요. 너무 마셨는지 지금 지각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되고요. 예, 적당히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918님 어수선한 시국에 취소했던 송년 모임을 다시 가지면 소상구인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행자님도 송년 모임 많이 하세요라고. 저도 어제도 간단한 모임이 하나 있었고요. 몇 차례 있기는 있네요. 1658님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취소되고 해서 식당가가 한산합니다. 빨리 회복돼서 경기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또 이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손해입니다. 이렇게 또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김명수님 송어회. 오답을 송어회. 송어회 먹고 싶다. 송년 모임 때 송어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소비자들이 잘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유통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 대형마트, 백화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창고형 할인 매장은 깜짝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대규모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잘 나가는 건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최재섭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냥 일반 대형마트가 아니라 창고형, 그러니까 더 대량으로 사는 그런 마트가 더 잘 나간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네. 겁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2024년까지 맞이했는데 네. 경기가 영 안 좋습니다. 물가는 비싸고요. 이럴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니즈를 딱 맞춰준 것이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끼자. 더 싸게 사놓자. 그런 그렇죠. 심리군요. 일단 그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하는 업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땅값이 싼 교외에다가 별로 그렇게 특별한 뭐 인테리어 이런 거 하지 않고 상품을 쌓아놓고 파는 그런 매장이거든요. 그리고 상품 자체도 일반 대형마트가 막 단품수, 이게 상품 가짓수로 막 10만 개 이렇게 쌓아놓고 판매하면서 많은 관리 비용이 드는데 창고형 할인 매장은 한 4, 5천 가지 정도의 상품을 대량으로 쌓아놓고 소비자들은 조금 많은 양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가서 오래 두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더 절약해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충성 고객들 반복 방문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을 잡아들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가치를 높여서 경영 실적을 높이는 그래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 코스트코라고 하는 그 창고형 할인 매장의 매출이 롯데마트를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곳도 매출이 계속해서 지속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3분기까지는 한 5.9%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용량이 크다는 것 이렇게 대량으로 판다라는 것으로도 실적이 이제 개선된다는 거고요. 이 수익 네. 구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이런 수익 구조는 되게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판매 그 방식은 네. 어떤 그 목적 구매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나는 이걸 꼭 사야지 그래서 계획해서 가서 사는 상품들 우리가 목적 구매한다고 하고요. 네. 가서 상품을 보니 이게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사는 걸 우리가 그 충동 구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창고형 할인 매장의 표적 고객은 생필품을 사다가 보관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사용하는 그런 목적 구매를 하는 고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구매하는 이 고객들은 반복 방문을 하고 그리고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또 회비가 있으니까 회비 수입도 또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업태가 유지되고 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연회비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트코 네네. 같은 곳이 이제 대표적이죠. 연회비도 내야 되고 또 특정 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건데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찾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업체의 경쟁력의 두 가지 근간은 저렴한 가격 경쟁력하고 차별화예요. 그런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를 지불을 하는 대신에 저렴하게 상품을 차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코스트코 자체는 그런 형태로 전 세계에 한 900개 정도의 점포, 대형 점포를 유지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소싱이 또 가능하고 한 나라의 1국가 1카드 원칙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으로 해서 그 카드 회사에 어떤 그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카드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하, 특정 카드사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가치 네. 수수료는 이제 저렴하게 받고 또 네.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코스트코 같은 그런 연회비 방식을 이마트 네. 트레이더스나 뭐 롯데마트 맥스도 도입을 했었죠. 근데 일부는 네. 또 폐지하거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요. 왜 이게 국내 업체들은 잘 안 될까요? 이게 어떤 그 유통업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한 것을 우리가 유통업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의점 업태가 있고 할인점 업태가 있고 뭐 백화점 업태가 있고 그런데 그런 업태들을 운영할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점포 분위기나 외형만 모방하고 그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저렴한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저렴하게 풀필먼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핵심 경쟁력을 어떤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향만 모방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국내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보면 외국 유통업체의 라이센스를 받거나 외형을 모방했던 경우에는 대개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소싱하고 또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맞는 소위 K-유통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박성춘 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특정 매장에서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네네. 김두현 님도 오늘 어떤 곳에서 할인 상품이 있다고 해서 오후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종의 시그니처인데 자꾸 코스트코 얘기만 이제 하게 되는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PB 상품 자기 브랜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 근데 제 이게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렇게 보면 아주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품 자체가 굉장히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사러 가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뭔가 새로운 경쟁 상품을 내놓고 경쟁력 있는 상품도 내걸고 초저가, 파교 할인 등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이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의 변화, 특히 이제 우리 핵가족 시대에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온라인 시장이 생필품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잠식하고 있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대형마트가 굉장히 저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유통업계가 현재 유통환경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개점한 게 1993년이니까 30년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30년 동안 대형마트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 생산자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데는 조금 미흡했던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시장이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신업태하고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가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창고형 매장에 또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외형만 흉내내는 것보다 보다 더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개발하는 데 더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보니까 이런 창고형 할인 매장 추가로 출점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던데요. 네네. 앞으로 대형마트보다 이런 창고형 할인 매장이 더 늘어날까요? 창고형 매장의 지속 가능성은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창고형 할인 매장의 시장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조 10조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업체가 장사가 잘 된다더라 그러면 다른 업체들에서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출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장 자체가 그만큼 성장해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창고형 할인 매장이 저렴하니까 모든 상품을 거기 가서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몰리지도 않을 뿐더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형 할인 매장은 상품을 준비하는 이 단품 수가 일반 그 대형마트처럼 몇만 개씩 준비하지는 않고 네. 타겟 고객에 맞춰서 상품을 구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좋은데 시장이 무한정 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대형마트들이 창고형 할인 매장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그 점을 좀 유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유통업체를 한번 볼까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백화점 시장은 그래도 어떤 대도시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이 백화점들 메가점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점포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이나 소도시에 있는 백화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19 엔데믹 기간, 팬데믹 기간에는 네. 조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데 앞으로 백화점은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가 극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집중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의 대형 백화점들은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방이나 거점 백화점들은 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 본다면 네. 수도권 집중의 심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요즘 예. GTX라든지 KTX 이래서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메가 점포들의 상권이 무한정 확장이 돼서 지방까지 전부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메가 점포들의 전성 시대 그리고 중소백화점이나 지방백화점들의 어려움 이렇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나아가면 네. 지방 소멸에 일조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이 백화점마저도 점점 더 양극화가 되는 거고요. 네네. 지역에서 소비해야 할 것도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게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백화점들도 점포 이제 구조 조정하는 그 결과로도 이어지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편의점도 엄청나게 이제 출점을 하다가 좀 성장세가 네.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근래에는 어떤가요? 편의점이 많이 성장을 했고 주요 업태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2023년에도 성장을 했고 2024년에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세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편의점이 이렇게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배송의 필요성, 그다음에 근거리에서의 다품종 소량 판매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도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들어서는 상품 차별화, 어떤 배송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무인 점포의 확장 또는 배송 중심의 옴니 채널 구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은 중폭이든 소폭이든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기업형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네. GS 더 프레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등이 있는데 사실 네. 이런 곳이 대형마트랑 편의점 사이에 끼어서 너무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이런 곳이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환경에 맞추면 살아나고 소비자 환경 조금 외면하면 침체되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겪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작년에는 약간 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보면 체인형 슈퍼마켓이 1.3%, 그다음에 농수 축협 이런 조합마트 시장은 한 1%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부진한 점포들은 이제 대거 정리가 되면서 2024년 올해는 약간 성장하는 외형 성장 이런 것도 이제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내실화에 집중한 측면이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내실화의 방법은 결국은 공동화 그리고 차별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공동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유통사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매, 그러니까 소싱을 공동으로 한다든가 배송을 공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을 낮추고 또 차별화. 근거리 지역에 대한 배달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준 것이 성장세로 돌아선 그런 요인이 됐다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동네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가서 눈으로 보고 고르고 네네. 우리 집으로 가져다 주세요. 그럼 뭐 네네. 한두 시간 안에 또 가져다 주시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랑 경쟁을 한다라는 게 가장 또 큰 장벽이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경쟁력을 찾아야 될까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점포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이 유통산업의 대세가 지금 되고 이미 되어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할 수 없는 것만 오프라인에 남게 될 것이고 지금 뭐 과거에는 우리가 신선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 거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 거래의 대세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는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오프라인에 남을 거다. 조금 이제 얘기가 어렵게 가는데 결국 뭐냐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 이커머스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매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모방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을 모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자기 슈퍼마켓이 위치하고 있는 반경 3km, 5km 내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과 차별화를 느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배송할 수 있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만족시켜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남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이커머스를 모방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만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경험하고 그것을 모바일로 주문해서 집에서 배송받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오프라인의 고객 경험과 온라인의 편의성 그리고 저렴한 가격까지 이렇게 구현될 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좀 내수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죠. 그래야지 또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도 될 테고요. 오늘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 통해서 유통산업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등의 출석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호처 관계자들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측 수취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송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 입구에서 주최 측 추산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도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450원을 넘어서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서울 외환시장은 1달러에 1,453원으로 장을 열며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17원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상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44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453원으로 개장을 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 시각 현재는 1,448원, 49원 정도로 1,450원 선은 약간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또 변동성도 크고요. 계속해서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참 어수선하다 보니까 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을 예측했다는 이른바 점술 콘텐츠가 화제입니다. 영상마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막 댓글에 거기 어디입니까? 찾아가고 싶습니다. 제 점도 좀 봐주시고 막 이런 맹신하는 그런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건지 심리적으로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심리학기론 시간입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이제 뭐 계엄령 해제라든지 탄핵 네. 결과 다 나왔는데 예전 영상들 그것도 뭐 몇 개월 전 혹은 몇 년 전 그거 찾아보면서 저 사람이 맞췄네. 이걸 예언을 했네. 네, 맞다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까? 물론 네. 막 사람들이 막 댓글을 통해서 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 좀 너무 뜬금없는 사태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 그래서 이런 사태에 사실 우리가 이제 당면하게 되면 엄청나게 인간이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 네.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하나의 어떤 토대가 뭐냐면 무의식적인 불안이 굉장히 자극됩니다. 그리고 그런 무의식적인 불안이 자극되면 뭔가 확실한 무엇인가를 자꾸 갈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측이 맞았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어떤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죠. 소위 한마디로 말해서 심리적인 강력한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역설적으로 확실한 걸 찾고자 하는 심리가 커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그 불안정한 마음 상태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또 이제 마음속에서 찾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네. 한 5만 가지 예측을 하다가 네. 그 중에 하나가 크게 이제 얻어 걸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왜 꼭 맞는 거에만 이렇게 크게 주목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우연히 하나라도 맞으면요 틀린 것보다 맞은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인간 심리가요.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른바 후광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맞추면 그 사람은 완전히 특별하다, 또 용하다. 그리고 또 그게 안 맞은 것들에 대한 또 반대 댓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직 미실현된 거고 뭐 나중에 또 맞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덮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간이 좀 절망스러울 때는 기본적으로 좀 구원자 이슈를 가져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좀 빛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소비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그래서 대중 심리 속에서 미래를 꿰뚫어 보는 현재를 찾으려는 경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맞추면 후광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 이른바 닥터 둠이라고 하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네. 교수. 네. 그분이 금융위기를 맞췄죠. 그러면서 그거 하나 갖다가 지금 한 20여 년 네. 네. 한 16년 됐구나. 와, 네.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좋다, 불안하다,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엄청난 임팩트를 줬던 후광 효과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한테 또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대중 심리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또 그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 그런 거고. 네.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더 극단으로 가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종교로 따지자면 이제 광신도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이것도 사회적인 불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막 찾아보고 하시긴 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되게 광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형식이든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그거는 이제 단순한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또 이분이 좀 용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절박한 매달림의 상태가 광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데 네. 거기에다가 어떤 절박한 상황일 때는 네.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동아줄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야 내려와야 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동아줄을 만약에 내가 놓으면 뒤는 완전히 수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내가 사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광신이라고 하는 지점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도파민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또 혼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같이 믿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어떤 경험을 하면서 기쁨과 어떤 트랜스 상태, 안정감 이런 걸 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10만 원짜리 부적도 그냥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막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사고 하니까 막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네. 절박하니까 네. 더더욱이. 네. 이게 이제 아까 동아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CEO들, 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또 권력자들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속, 네. 또 기대게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 같지만 사실 사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좀 동물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 보면 막 무엇인가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뭔가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누군가를 믿기 전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출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사람은 절대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좀 항상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맹목적 믿음은 항상 좀 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중에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해라, 뭐 내가 최고다, 네네. 내가 최고의 뭐 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고. 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사기꾼적인 면모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흔들리니까 네. 따라가게 되고 기대게 되고 그렇죠. 또 그 절박한 상황을 이런 사람들 이용을 또 하는 거고. 그렇죠. 아이고 참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네. 애초에 여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또 맹목적으로 이렇게 빠지지도 않죠. 네, 그렇죠. 이게 참 양쪽이 안 맞아요. 네. 왜 일상 속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뭔 일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실제로 생기면 네. 거봐 내 느낌이 맞았어.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시험 100% 망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망할 거니까. 그럼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럼 거봐. 내가 안 되는 거 이거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뭔가 내가 시험이 이번에 되게 잘 될 걸? 이라는 게 되게 뭔가 큰 거예요. 근거 없지만 뭔가 그 믿음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럼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좀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는 그것을 예측하는 부분이 좀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거는 이제 예언이라기보다는 직관의 영역인데요. 심리학에서 이런 부분을 직관으로 많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고는 아주 느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빠르고 아주 직관적인 사고가 있는데 이 직관적 사고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예언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뇌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쌓아온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이 좀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전문가예요. 근데 이쪽이 되게 뜰 것 같은데 이게 감으로 맞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많은 노하우들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패턴들로 이루어져서 그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직관적 사고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직관에 가깝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직관이라는 것도 엄청난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네, 그게 빠르게 나오는 것일 뿐인 거죠. 그 사람에게.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어떤 장인의 노하우처럼. 맞아요. 장인의 노하우처럼 무수한 경험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패턴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근데 있습니다. 제3자가 멀리 떨어져서 볼 때는 저 사람 대단 신인가 봐. 네, 뭐 용하다.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네. 이렇게. 네, 근데 일단은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잘 될 겁니다. 네. 별일 없을 겁니다. 이 어려움 잘 이겨낼 겁니다.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네. 지금 어렵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특히 요즘에 유튜브 썸네일도 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 닥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왜 사람들이 긍정의 말은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네. 항상 위험하다, 위기다라고 하면 그런 말들은 꼭꼭 챙겨서 들을까요? 사실 기자님 우리 뇌 자체가 예. 작은 위험 신호에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야 이번 취업 면접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 이번 취업 면접 엄청 빡세다던데? 그러면 아이고 뭔가 큰일 났나? 굉장히 놀라서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시험 어렵대. 네. 막 이렇게. 네, 거기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많은 위험을 또 방지하게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정적인 사건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 뇌에 어떤 확증 편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계속 접하다 보면 아하. 작은 뉴스에도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아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생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내가 위험을 방지하는 쪽으로 귀 기울이게 되고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반복돼서 악화가 되면은 나 네. 자신을 또 갉아먹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어느 순간은 내가 끊어내야 될 텐데요. 네, 그 왜 긍정적인 효과로는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네. 이런 예언이나 예측을 나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조각가. 너무 이제 조각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예쁘게 사랑에 만들어서. 빠진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네. 사실은 하나의 나의 긍정적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고 내가 자꾸 믿고 있으면 좀 더 환영받고 호감받을 만한 행동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실제로도 환영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성공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으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찾을 수 있고 실제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 생각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 가능한 목표로 구체화해보는 연습.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네.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작은 행동을 해보는 것. 네. 많이 배워서 좋습니다. 최순계님이 항상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 중요하더라고요. 또 이정옥님이 내려놓고 비우는 인생을 산다면 더 행복할 것 같네요. 이렇게 또 공감해 주셨네요. 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조선시대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